네, 전 세계인의 관심 속에서 열렸던 중국 공산당 대회에서 영수 지위에 오른 시진핑이 집권 3기를 맞은 첫날부터 파장이 상당히 컸습니다. 중국의 빅테크라든지 홍콩의 ELS에 직접 투자한 사람들 사이에서는 최악의 경우 투자한 돈을 받지 못한 거 아닌가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 문제들 알아봐야겠죠. 도움 말씀 위해서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9월에 이어서 10월에도 증시가 붕괴될 것이다. 이런 시각이 꽤 많았었는데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미국 증시 상승하지 않았습니까? 네, 오늘 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잠시 전 앵커 경제지식이 많기 때문에 제가 마켓워치의 아주 탑 뉴스에 밤비라는 용어, 고질라라는 용어가 이렇게 같이 나와 있더라고요. 영화 아닙니까? 예. 그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밤비는 숲속의 왕자라고 되게 귀여운 사슴 같은 동물이고 고질라는 좀 무서운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비유였을까요? 네, 바로 지금의 미국 증시와 페드의 통화정책의 입장에서 파월의 입장을 얘기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밤비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미국 증시에서 보면 사실 파월이라든가 페드가 인플레에 대해서 상당히 좀 만화적 입장을 보였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증시 입장에서는 그만큼 좋은 거죠. 밤비라는 표현이 맞는 거고, 그다음에 뒤늦게 인플레를 해서 강하게 금리를 올려오다 보니까 증시 입장에서는 악재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질라도 이렇게 해서 지금은 밤비와 고질라가 서로 설왕설래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하는 측면에서 마켓워치의 탑 뉴스로 들어온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사실 지금 상태에서 보면 한 달 전에 9월 말에 다우존스 지수가 한 28,900 정도 이렇게 돼서 지금은 이렇게 국내에서 증시 붕괴론 얘기하고 있습니다는 10월 들어서 지금까지 다우존스 지수가 3,000포인트 올랐습니다. 그리고 거래일 기준으로 이틀 만에 지난 주말부터 지금 1,200포인트가 이틀 만에 올랐거든요.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한테 양해를 구하고 우리가 밤비와 고질라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지금은 밤비 상황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다우존스 지수가 오늘 많이 올랐죠. 이렇게 정영국 PD께서 잠시 전에 보여줬습니다는 다우존스 지수가 1.3%에서 나스닥이라든가 S&P 지수보다 더 많이 올랐습니다. 아시겠지만 다우존스 지수 같은 경우에는 경기에 민감한 업종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역시 이번 주에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가장 관심이 되는 것이 3분기 성장률 속보치 28일 날 발표하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경기가 올해 1분기에는 마이너스 1.6%, 2분기에는 마이너스 0.6%의 역성장을 했는데요. 역성장 탈피는 확실히 되는 것 같습니다. 이달 초에도 3분기 성장률에서 증시 붕괴론자는 역성장 얘기를 했습니다는 여러 가지 보면 GDP 나오라든가 하면 2%는 가정하겠다. 플러스 2%. 근데 그보다 더 많이 올랐습니다. 지금 나오는 것은 GDP 나오에서 3분기 성장률이 2.9% 정도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3%에 근접하는 모습인데요. 결과적으로 이것이 다우존스를 많이 끌어올리게 된 배경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리고 역시 지금 매크로 사이드의 경제 성장률이 관심이 되고 있습니다는 마이크로 사이드의 기업들의 실적도 계속해서 발표되고 있죠. 우리가 그때마다 한국경제TV의 장점이 아주 속보치를 이렇게 빨리 이렇게 현지에서 전해주고 있는데요. 이 내용은 다들 아시겠습니다. 금리 상승이니까 미국도 금융주가 실적이 상당히 좋게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초 부진할 거로 보았던 빅테크 업종도 비교적 예상치 대비해서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전과 같은 earning surprise라는 표현을 쓸 수는 없습니다는 그러나 당초 우려했던 earning shock에서는 상당 부분 earning surprise에 근접하는 모습이 매크로 사이드의 성장률 받치고 마이크로 사이드의 실적 받치다 보니까 경기가 주가가 올라간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페드 입장에서 밤비와 고질라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는 역시 고질라가 될 때는 역시 피벗에 대한 기대가 상당히 많은 상태거든요. 그런 상태에서는 피벗에 대한 기대도 오늘 선물 시장에서 나오는 거 이렇게 보면 11월 달엔 예상들이 0.75 자이언트 스텝을 간다. 그러나 12월 달에는 0.5%로 상당 부분 이 가능성이 높은 쪽으로 선물 시장이 잡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세 가지 요인이 들어서 이틀 만에 다우존스 지수가 1,200포인트 그리고 이달 들어서는 다우존스가 시청자 여러분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증시 붕괴론이 있지만 다우존스가 3,000포인트 가깝게 올라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오늘은 특히나 중국 쪽에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어제 중국 증시가 부진하기는 했지만 또 3분기 성장률은 예상보단 좋게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사실 그 3분기 성장률 당초에는 18일로 예정돼 있죠. 그 세계적으로 통계에 어떻게 보면 일관성 문제, 통계에 대해서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 예정일을 벗어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특히 GDP 성장률은 가장 종합적인 경제 판단이기 때문에 당신 나라 자꾸만 다른 나라에서 비교하기 때문에 이게 예정일을 이렇게 항상 지켜야 되는데요. 예정일을 벗어났죠. 안 지켰죠. 그래서 어제 발표했습니다. 어제가 시진핑이 국가 주석에서 영수 체제를 돼서 집권 3개 첫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첫날에 뭐 여러 가지 좀 좋은 얘기를 해이죠. 근데 지금 상태에서는 아마 이걸 목적으로 해서 사실 3분기 성장률이 상당히 좋게 나올 것이다는 목적으로 해서 18일에 미뤄두고 시진핑 예전에 국가 주석이 영수가 된 첫날에 이걸 그 인민들한테 우리 경제 괜찮다 하는 쪽에 이렇게 화답적 성격의 시진핑 영수가 되고 화답적 성격으로 발표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당초 예상은 3.6%까지 봤습니다. 이것을 뛰어넘어서 3.9%로 발표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시진핑 입장에서는 대단히 인민들의 환영하고 그다음에 증시에서 이렇게 좀 상승적으로 반영해야 되겠습니다는 증시에 대해서는 3분기 성장률이 그로스 서프라이스에 해당될 만큼 좋게 나오긴 했습니다는 증시의 반응은 상당히 싸늘했다. 나중에 이제 그 요인들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는. 그래서 지난주 이후에 미중 간 패권 다툼에서 증시 모습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지금 상태에서 증시 모습은 자, 중국가, 중화경제권 이러한 그 국가의 그 증시는 추세적으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게 됐고요. 그러나 미국과 친미 국가들은 대체로 보면 변동성이 심한 가운데 추세적으로 상승을 보이고 있다. 특히 대표적인 성격에 해당되는 미국의 다우존스 이달 들어서 3,000포인트 가깝게 오르고 있다. 이렇게 양극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시진핑 이렇게 영수체 첫날이니까 그래도 미국 측에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미국의 특집 방송들이 많이 되고 있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거 어떻게 해석하겠습니까? 전앵커 이렇게 보면 증시 모습 보면 네. 역시 지금 미중 간 패권 마찰이 되고 시진핑이 영수 체제가 되는 상태에서 양국 간의 경제 패권 마찰은 더 심화될 거로 이렇게 보이지만 증시는 선반영한다. 그러면 미국의 증시는 좋고 네. 중국 증시는 안 좋다 보니까 결국 당신네 나라를 중국은 영원히 미국을 추월할 수 없다 하는 쪽에 이런 쪽에 이렇게 증시 모습 가지고 방송하는 것은 많은 시사점을 던져주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만큼 미국에서도 중국의 시진핑이 영수 체제가 된 부분에 대한 관심도를 보이는 거다. 그리고 초반에 있어서 주도권을 잡기 위한 이런 쪽의 해설들이 많이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첫날 증시 반응을 보면 시진핑 주석이 영수에 오른 첫날이었는데 반응이 그다지 좋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좀 더 살펴볼까요? 경제태보죠. 네. 그런 측면에서 사실상 이번에 그 시진핑 영수 체제를 가는 데 있어서는 이전의 통수권자들을 완전히 절연시킨다 하는 측면의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시겠습니다는 이번에 그 내용들을 이렇게 보면 시진핑이 이렇게 시황제 영수결이 됐습니다는 권력구조에 재편된 내용이라든가 그 다음에 사용되는 문구를 볼 때는 과거 시황자결에 있었던 사람들이 모택동 등소평인데 이거를 뛰어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이전에 국가 통수권제에 절연시킨다. 연속성 차원이 아니라 절연시킨다. 격리시킨다. 이런 체제로 이렇게 이번에 의미를 갖고 있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일전에 말씀드려도 중국은 국가가 아니라 왕정체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까지는 집단지도 체제에서 앞으로는 단독의 절대 군주체제로 간다 하는 이런 의미가 이번에 권력구조 재편에서 거의 뭐 미국에서 이렇게 외신들 평가 보면요. 네. 거의 100% 상봉이 아닙니까? 100% 시진핑 이렇게 계열로 채워졌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이렇게 되는데요. 특히 이제 증시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싸늘한 반응을 보였을까 하는 측면은 중국 경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1978년 덩샤오핑이 개방해서 시장경제 체제 도입하고 하는 과정에서 고도 성장을 이끌어왔습니다. 그것이 지금의 중국 경제입니다. 그런데 그 경제 정책에 운영하는 사람들은 시장 개방, 그다음 민주주의의 맛을 본 사람,
경제에서 사람의 창의와 혁신을 도모한다는 측면에서 대부분 다 미국에서 유학한 경제학 공부를 쓴 사람들이 토대가 됐던 거거든요. 그러나 이번에 권력규제 개편을 보면 상무위원회, 사실 미국에서 지금까지 이렇게 경제정책의 주요를 담당했던 유호라든가 네. 그다음에 인민은행의 이강조차도 이번에 상무에서 배제됐습니다. 아마 인민은행 총재는 내년 그 전인대 전에 이것이 좀 교체가 되지 않겠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유호는 이번에 퇴진됐고요. 그래서 미중 간의 그 패권 마찰을 의식해서 향후에 미국과의 강한 의지를 보인다는 측면에서 경제에 있어서는 미국의 유학파들을 배제한다. 사실 사상적인 측면에서는 굉장히 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시청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고도 성장 과정이 미국에서 유학파를 중심으로 해서 제도라든가 경제 운영을 만들고 그것이 뭐냐? 시장 경제, 그다음에 사람의 창의 이걸 바탕으로 해서 인구의 중국에 갖고 있는 막강한 인구를 바탕으로 해서 경제 성장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부분을 희석시킨다 하면 과거의 개방 경제에서 지금 폐쇄 경제 체제로 가는 게 아니냐. 앞으로 중국 경제 모습을 보겠습니다. 폐쇄 경제 체제로 간다면 고성장의 가장 스트롱 포인트를 약화시킨다. 그럼 뭐냐? 아무리 3분기 성장률이 이렇게 3.9% 높게 나왔다 하더라도 향후에 미리 반영하는 즉시적인 측면에서는 주가가 하락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것이 원인이지 않냐 생각합니다. 시진핑이 영수 체제에 오르고 권력 구조를 친시진핑 세력으로 모두 다 탈바꿈을 하면서 여기에 분명히 어떤 숨겨진 의도가 있었을 것 같은데요. 사실 중국의 그 공산당 역사를 보면 네. 작년 2021년이 굉장히 중요한 해였었죠. 공산당 100주년의 기념인데요. 공산당 100주년을 위해서 두 가지 목표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사우강 사회를 구축하겠다. 네. 사우강 사회는 시청자 여러분 인민 모두가 잘 살자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일국 일제 체제, 홍콩과 대만을 이렇게 해서 완전한 의미의 중국의 통일을 기억하겠다. 하나의 중국을 일으키겠다 하는 체제인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왜 지난 이렇게 통수권자 완전히 격리시켰느냐? 두 가지 목표를 전부 실패했다는 얘기입니다. 실패한 사람을 계속해서 시진핑이 시황제 영수기를 가서 가면 처음부터 아주 이미지가 구겨지는 거죠. 그래서 종전에 이렇게 사우강사의 구별을 실패했다는 측면에서 지금 뭐 그렇죠? 중국에서 보면 도농 간의 양극화. 여기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소득 견적간의 양극화. 그다음에 공산당원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양극화. 이런 쪽에 트리플 양극화 현상 때문에 일단 사우강 사회는 구축에 실패했다. 오히려 지금의 모습에서 계속하면 자 우리가 천안문 제1, 제2 천안문 사태에 이어서 영수체제로 갈 때 제3의 천안문 사태까지 우려될 수 있다는 면입니다. 그래서 사우강 사회를 구축하지 못하는 이전 국가 통수권자까지는 절연 이렇게 나오는 거죠. 두 번째 대외적으로 보면 일국 일제 체제에 대해서 지금은 홍콩은 병합됐다 하는데 대만은 저 하지슈로 등장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일국 일제 체제에 대해서는 대만이 홍콩보다는 더 상징성을 갖고 있는데요. 이게 더 과거보다는 미개 주도권적으로 간 거 아니냐. 그래서 이전에 이건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사람과 절연 이렇게 해서 나오는 것이 서방 세계에서 보면 굉장히 폐쇄 체제로 가는 게 아니냐. 그리고 미국과의 경제 패권 마찰 내지는 정치 군사적 측면에서의 마찰은 더 심화되는 게 아니냐 하는 이런 것이 증시에 반영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시진핑이 영수 체제에 오르면서 직전 통치권자들을 모두 부인한다는 건 완전히 새로운 중국을 꿈꾸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되겠습니까? 네, 새로운 중국을 꿈꾸고 있다는 그 표현이 아주 정확하고 적절한 표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공산당 100주년에서 이전 정부 통수권자가 잘못한 부분에 사우강 문제에 대해서는 이번에 공유경제를 표현했죠. 저게 이제 뜻이 어떤 뜻이냐, 사우강사와 공유경제는 어떤 이렇게 특징이냐, 내용적인 측면에서 비슷할 겁니다. 그런데 그래도 사우강사의 이 용어가 실패했으니까 네. 공유경제 체제로 간다 이렇게 됐습니다. 전부 실패한 부분을 정상화시키겠다는 얘기죠. 여기 이제 도농 간, 소득계층 간, 권력이냐 비권력이냐에 따라서 3대 불균형을 해소하겠다 하는 것이 공유경제 핵심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사우강 사회와 공유경제 대부분 다 비슷하다는데요. 사상적인 측면에서는 다르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3대 양극화를 발생시켰던 것이 민주주의 체제다. 시장경제 원리다. 그러다 보니까
자, 시진핑 사상을 도모해서 과거의 공산주의를 더 강화시키는 쪽에 사상적인 톤을 주입시킨 것이 사업강 사회와 공유경제의 차이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 경제를 도입하고 민주주의 체제를 유지하는 서방 국가 입장에서는 중국에 대해서 상당 부분 어렵게 이렇게 보는 거죠. 두 번째는 일국일제 체제입니다. 그래서 경우에 있어서 어제가 굉장히 좀 동북아 그 지정학적 이원 부분에 대해서는 첫날이니까 네. 국제사회에서 보면 대만을 침공하지 않겠느냐. 근데 어제는 3분기 성장률에 그로스 서프라이스 가지고 이제 했습니다. 증시는 반영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공산당 선언의 개막 연설과 영수에 오른 이후에 별다른 연설을 안 했습니다는 그의 첫날의 집행하는 모습을 보면 저 대만은 상당 부분 이렇게 침공을 해서 미국과의 그 주도권 다툼에서 일단은 일국일제 체제를 하는 것이 이렇게 되는데요. 지금 어제 그 시진핑의 어록을 이렇게 볼 때는 대부분 다 미국에서 보면 해리 키시저라든가 중국의 정통한 외계 달인이라는 이런 그 분들의 전망을 보면 올해는 넘어간다 하더라도 내년은 뭐냐, 내년은 이 문제에 대해서 대만의 침공을 하겠다 하는 이런 쪽에 강하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청자한테 미리 말씀드렸습니다는 올해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에 이렇게 중앙아시아의 지정학적 위험이 내년은 대만과 한반도를 비롯한 동북아의 지정학적 협이 하슈가 될 것이다 하는 측면도 여기에 나온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중국 내부적으로는 일국일제 체제를 해서 미국과의 대외적으로 다툼에서 결국 미국을 제치고 중국을 위한 지원 체제 이렇게 되다 보니까 네. 자, 우리 그 전 앵커 영어를 잘하시죠? 근데 영수를 영어로 번역 어떻게 할까? 이게 미국 내에서 아주 화제가 됐습니다. 네. 제가 줌 통화를 해서 보면 영수 하면 국내에서는 서미트라는 표현을 쓸 겁니다. 근데 미국에서는 서미트 그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다. 네. 세계에서 지원 체제. 중국뿐만 아니라 세계에서 정상이 된다는 것은 뭐냐? 단순히 서밋보다 더 높은 뜻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지금 영어로 표시해서 Great Emperor라는 뜻. 이게 뭐냐? 미국의 옛날에 징기스칸 것처럼 네. 아주 이렇게 전 세계를 포위하는 이런 쪽에 영어로 번역하는 시각도 미국의 영자지에서 나오는 것도 한번 시청자분이 시진핑의 야망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아마 단조로 표현하는 것이 영어의 표기에서 영수를 서미트가 아니라 그레이트 인포라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도 많은 시사점을 던져준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외신들도 단어 하나를 표현할 때 참 고민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네네. 듭니다. 중국 내부적으로 권력 구조가 이렇게 재편이 되면서 대대적인 숙청 작업이 진행될 수도 있다. 이런 예상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그렇죠. 네. 왜 그러냐면 권력구조 상무위원들을 친시진핑 계열로 거의 100% 하다 보니까 이걸 권력 재편을 밑으로 내리는 작업이 있어야 되죠. 그런 것이 이제 숙청 작업이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그러면 시청자 여러분, 자 지금까지 개방경제에서 개방경제 고성장에 향유한 계층들이 누가 있냐 하는 측면에서 보면 역시 중국의 빅테크 업종들, 빅테크 업종은 창의와 자유, 혁신이지 않습니까? 알리바바라든가 화웨이라든가 이런 쪽에 결국 IT 업종은 창의, 혁신이니까 이거부터 두들겨야죠. 그래서 어제 중국의 증시에서 보면 알리바바라든가 이런 화웨이 주가가 많이 폭락했던 것도 바로 테크래시 문제다 그렇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상무위원회 권력 재편을 통해서 밑에 숙청 작업으로 간다면 가장 먼저 빅테크 업종이 대상이 될 거다 하는 측면에서 작년부터 테크래시 이 문제를 좀 염두에 두십사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테크래시는 테크놀로지 플러스 백래시에서 기술계 반발하는 이런 쪽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내용들은 중국 기업들이 해외 상장, 특히 미국의 기업의 상장을 규제한다든가 여기 제목 다 나왔습니다. 빅테이크 규제한다든가 그다음 반독점 규제한다든가 금융업 규제는 돈과 결부된 지배구조 결부된다든가 알리바바 화웨이라든가 이런 게 되겠죠. 예. 이런 것이 반영돼서 지금 알리바바, 텐센트, 다다추잉, 바이오댄스 같은 이런 것이 다시 한번 주가를 끌어내리는 배경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특히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경영권 포기 문제까지 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아주 중요한 얘기가 네. 아닙니다. 아예 경영권 포기해라, 놔두고 가라 하는 문제입니다. 그건 부동산 문제에서 해외에 한국의 투자자들이 중국에 투자했는데요. 자, 그 문제를 똑같이 적용하기 때문에 중국 문제, 부동산 문제를 보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대로 부동산 세력도 빼놓을 수가 없는데 중국 부동산 경기 어떤 시각들 나오고 있을까요?
네, 권력구조 재편에서 자 기득권 흐름은 고도성장 과정에서 가장 향유했던 사람들이 뭐냐? 그때 당시에 기득권이랑 같이 해서 결탁해서 부동산 개발했다는 업체죠. 근데 이미 이 문제는 전인대를 통해서 기득권 이렇게 포기 차원에서 부동산을 많이 했다 보니까 헝다그룹 사태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아마 시청자분이 계속해서 부도세이 났던 겁니다. 지금 현상을 보겠습니다. 이전에 말씀드렸다시피 IMF는 부동산 개발업체 약 절반이 마진콜에 걸리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시가 공포에도 얘기했죠. 지금 신규 분양, 미분양이 3천만 채입니다. 그리고 지금 기존의 집 중에서도 빈집이 1억 채가 됩니다. 이 시가 공포죠. 이거죠. 그래서 중국의 시진핑이 이렇게가 부동산 경기를 두둥기는 걸 좀 감을 할 때 당분간 중국의 부동산 경기는 없다 하는 쪽의 얘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일부에서는 중국의 부동산 투자 부분에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측면에서 여러 가지 중국의 부동산 투자에 대해서 했던 부분은 자 이런 사태는 되지 말아야겠습니다는 경영권 포기와 문제와 관련해서 자 중국의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는 어떠냐 하면요. 우리가 과거에 개성공단에 네. 정부의 방침을 믿고 개성공단 많이 투자했습니다. 근데 정권이 바뀌고 나서 대북 정책이 바뀌다 보니까 정부의 정책을 믿고 갔던 사람들이 개성공단에 전부 자산이 돈 많은 그 돈을 벌려면 얼마큼 힘듭니까? 다 투자해놓고 그냥 손 놓고 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와 비슷한 것은 이렇게 사태가 될 수 있다 하는 측면에서 중개 부동산 투자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이 기관이든 아니면 개인이든 간에 저거 어떻게 말 것이냐 하는 우려 차원이 앞서 우리 서자각께서 중국의 빅테크죠. 부동산, 홍콩의 ELS 같은 이런 거 돈 못 받는 게 아니냐. 네. 받기는 받겠습니다는 못 받는 게 아니냐. 쉽지 받을 때 필요할 때 돈을 못 받는 것도 못 받는 거거든요. 이런 측면에서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고 보게 됐습니다. 자, 잠시 지난 7월 1일로 돌아가서 홍콩이 중국에 반환된 지 25주년 되는 날에 이 방송을 통해서 더 이상 홍콩 투자를 하지 마라라고 조언을 해주신 적이 있다고 들었는데요. 현재 홍콩 ELS 투자들 불안감에 떨고 있지 않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그 7월 1일 날 네. 중국의 홍콩 마장 20주년 때 한국의 금융사들이 홍콩에서 다른 데는 전부 싱가포르라든가 본사로 철수하는데 한국의 금융사만 증권사만 홍콩에 연연한다. 더 이상 연을 갖지 마세요. 특히 홍콩의 ELS 투자, HGS에 근거로 하는 ELS 투자 같은 경우는 더 이상 투자하지 마세요. 이런 쪽으로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HGS가 약 8,000포인트 정도 됐습니다. 근데 어제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홍콩의 HGS가 5,000포인트 접니다. 그래서 ELS 관련된 상품들이 약 70%가 낙인 상태입니다. 물론 만기 시에 얼마큼 올라가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돈을 못 받는 행위는 아니겠습니다는 네. 어쨌든 우리가 7월 1일 날 그것이 홍콩에 진출한 한국의 금융사라든가 그다음에 한국의 홍콩의 ELS라든가 이런 쪽에 투자하시는 분은 연연하지 마십사 하는데요. 바로 이번에 시진핑 영수기회가 되고 경제가 폐쇄경제 체제가 되면 홍콩이 투자 매력으로 점점 더 떨어지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금 그런 것이 바로 6개월 전에 7월 1일 날도 방송해 드렸거든요. 네. 그것이 지금 홍콩의 ELS가 아직도 사실 굉장히 또 그때 당시에는 우리가 홍콩의 ELS 투자하지 말라고 했을 때 그때도 홍콩의 주가가 많이 떨어진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저가에서 저가해서 오히려 홍콩의 ELS 같은 경우에는 제가 힘이 없는지 오히려 더 많이 매입이 증대돼서 금융사 증권설이 그렇게 영업을 했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때 8,000포인트가 지금 5,000포인트 떨어졌습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홍콩의 이제 특별자치 도시로서 갖고 있는 매력은 이번에 시진핑이 영수기회를 올라가면서 일국일체 체제 하는 과정에서 한편에서 홍콩을 더 영합하는 모습, 완전히 친중국화하고 대만을 이렇게 공략하는 이런 모습이 보이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이 바로 어제 홍콩 증시가 무너졌던 배경의 하나가 되고 있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시진핑 영수 체제 첫날부터 흔들거리고 있는 중국 경제와 증시 상황에 대해서 종합적인 이야기 들어봤고요.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